여러분, 한 가지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평생을 벌어서 만든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었는데 그 자식이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화풀이를 하듯 내쫓는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자식이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고 있다면 그 자식이 남긴 3명의 손주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곳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오늘의 사연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눈물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그린라이트 그룹이라는 회사의 회장입니다.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승민이, 그게 제 아들의 이름입니다. 아니, 있었던 아들의 이름이죠. 제가 자식 하나를 죽게 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 무거운 죄책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년 전 이준호 회장은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들이 회장의 뜻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린라이트 그룹의 후계자가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들은 평범한 노동자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가족을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죄였습니다. 그 죄가 아들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2024년 1월 12일 오후 3시입니다. 폭이 무릎까지 소복이 내리는 산 위의 묘역에서 한 노인이 멈춰 섰습니다. 그린라이트 그룹의 회장 이준호, 그리고 그의 아내 최은미 여사. 그들은 1년 전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불과 1년 전입니다. 10년을 다투고 또 다투다가 마침내 만나려고 했을 때쯤 아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무연고자로 처리된 아들. 이름도 없이 납골당 구석에 묻혀있던 자식. 9년을 모르고 있었어. 내가 자식을 죽게 해놓고도 1년을 모르고 있었어. 그 순간 이준호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누군가가 아들의 묘비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누구지?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승민이를 이렇게 찾아와 무덤을 챙기는 사람이 누구일까? 최은미 여사의 비명이 먼 곳에서 들려옵니다. 아이고, 그 장면입니다. 이준호 회장이 평생 잊을 수 없을 그 장면입니다. 작은 그림자 셋이 묘역에 서 있었습니다. 9살 정도의 소년이 등 뒤에 겨우 2살 된 아기를 포대기로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그 옆에는 6살 정도의 여아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운동화 하나만 신은, 마치 그것마저도 남의 것을 빌려 신은 듯한 여아가, 그 여아는 맨손으로 묘비 위에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손가락도 빨갛게 얼어붙은 손가락으로요. 동상에 걸린 손가락으로요. 여기서 저는 멈추고 싶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식을 내쫓으면서 그것이 정말 옳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과연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릴 자격이 있습니까?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우린 내일 미국으로 입양 가요. 다시는 아빠 무덤에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왔어요. 아빠한테 인사하려고. 9살 아이의 이 말이 이준호 회장을 깨웠습니다. 9살. 이 나이의 아이는 보통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친구들과 놀고, 엄마 아빠에게 안기고, 학교에서 배운 것을 자랑하고. 하지만 이 아이는 내일 국경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양되어 이 땅에서 영원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이것이 될 줄 알고. 그 손을 보세요. 현우의 손입니다. 동상으로 터져서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손. 입술도 추위에 갈라져 피딱지가 앉아 있습니다. 발가락도 감각이 없을 것 같은 얇은 운동화. 낡은 점퍼 하나가 전부입니다. 겨울 눈보라 속에서
하지만 9살 아이는 등 뒤에 2살 아기와 손잡은 6살 여동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동생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내 손자다. 내 아들의 얼굴이 그대로 살아있다. 승민이, 내 아들. 너는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나는 너를 내쫓았다. 넌 혼자가 아니라 아이들까지 낳았구나. 그리고 혼자 그들을 지키다가 죽어갔구나. 내가 죽인 거다. 내가. 그것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나중에 묘비 틈에서 발견된 사진. 10년 전 아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가 갓 태어난 아기를 환하게 안고 있습니다. 그 표정은 정말로 행복해 보입니다. 회장실에서 결제하던 표정도 아니고 사업 미팅을 하던 표정도 아닙니다. 순수한 아버지의 행복. 자신의 아들을 처음 보는 그 기쁨.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언젠가 이 아이를 보시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를 실망시켜서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이라도 보시고 제 아이가 잘 자랐다는 걸 알아주세요. 내 아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날 그리워했단 말인가? 내가 아들을 죽게 해놓고 아들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었단 말인가? 최은미 여사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이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죄책감.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 입혔을 때 남는 그 죄책감. 그것이 이준호 회장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리고 아들이 죽은 이후 1년을 더. 총 11년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현우 3남매가 있는 곳은 행복한 우리 집이라는 이름의 보육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곳은 지옥이었습니다. 네, 실장님. 애들 상태가 좀 그래요. 막내는 폐렴기가 있고 큰애는 지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특별 케어비 명목으로 3만 불은 더 받아야죠. 양부모들 동정심 자극하면 지갑 열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실제로 녹음된 원장의 통화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내놓은 돈을 받으면서 원장은 거짓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빼돌렸습니다. 비자금으로 아이들을 팔아서 남기는 수익도 모자라 후원금까지 빼돌린 것입니다.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서 아이들은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입양을 기다리면서 한 달 동안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아이들. 왜였을까요? 원장은 아이들을 말라 보이게 해서 양부모들의 동정심을 사려고 했거든요. 건강해 보이는 아이는 팔기 어렵다. 약해 보이는 아이가 더 비싼 값에 팔린다. 이것이 원장의 논리였습니다. 예나야, 이리 와. 오빠 옆에 와. 발을 오빠 배 위에 올려. 오빠 몸으로 따뜻하게 해줄게. 6살 예나가 작게 울며 말합니다. 오빠 추워 배고파. 조용해야 해. 소리내면 밥도 못 먹어. 그리고 원장님이 동생 손가락을 부러뜨려 놓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용히만 하자. 오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오빠가 동생들을 지켜줄 거야. 9살 이 아이가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까? 이 아이가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까? 동생들의 손가락이 언제 터져나갈지, 언제 원장에게 맞을지를 계산하는 일, 언제 굶겨야 하고 언제 밥을 먹을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일. 이것이 9살 아이가 해야 할 일입니까? 그날 밤 현우는 벽에 붙은 달력을 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날. 내일.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비행기를 탄다고 했다.
그럼 이게 마지막인가? 아빠 무덤을 보는 게 마지막인가? 아빠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까? 아빠는 지금 어디 있을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그 할아버지, 묘지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 그 눈빛은 뭔가 달랐어. 무서웠지만 슬픔이 있었어. 그리고 뭔가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 같은 눈빛이었어. 혹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다. 남의 할아버지일 테지. 희망은 위험해. 희망하면 실망이 더 깊어진다. 동생들을 먼저 생각해야 해. 그날 밤 이준호 회장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2시 그의 저택의 거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민아, 미안해. 너무 늦게 왔나? 아니다. 이미 늦었다. 10년을 놓쳤다. 1년을 더 놓쳤다. 11년을 놓쳤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 하겠지. 내 손주들이라도 지켜야지. 내가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김 실장,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 네, 회장님. 방금 들어왔습니다. 승민아, 미안하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바꿔주겠다. 그리고 아이들을 이런 지옥에서 빼낼 거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더 이상 자존심 때문에 누군가를 잃지 않겠다. 그릴라이트 그룹? 그따위는 다 내던진다. 다 태워도 괜찮다. 내 손주들만 지키면 된다. 한편 같은 시각 보육원에서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원장실 청소를 맡게 되었습니다. 원장은 다른 일로 바빠 실내를 비워둔 상태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손가락. 좋아. 다시 봐야 해. 집중해. 오른쪽으로 한 번, 2번, 셋. 왼쪽으로 한 번, 둘. 다시 오른쪽으로. 한 번 더. 오른쪽 3번, 왼쪽 2번, 오른쪽 9. 기억했다. 절대 까먹으면 안 돼. 동생들이 달려있어. 9살 아이가 한 번의 기회로 금고 비밀번호를 완벽하게 암기했습니다. 이것은 천재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본능, 동생들을 구하려는 본능, 현금, 그리고 장부. 이것이 증거다. 이것이 우리를 구해줄 열쇠다. 할아버지에게 이것을 주면 혹시 우리를 구해줄까? 아니다. 남의 할아버지일 테지.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것을 꼭 챙겨야 해. 동생들을 위해. 현우는 장부에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를 찾아냈습니다. 원장의 계좌번호와 아이들의 몸값이 적혀 있는 페이지. 얼마에 팔려가는지, 어디로 팔려가는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과감하게 페이지를 찢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낡은 양말 속에 종이를 밀어 넣었습니다. 발목이 까끌까끌했지만 현우는 참아야 했습니다. 동생들을 구하기 위해. 이것이 유일한 희망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9살 아이의 이 행동.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은 도둑질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입니다. 자신과 동생들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이 아이의 지혜에, 이 아이의 용기에 우리는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오후 2시, 이준호 회장은 움직였습니다. 그의 거대한 손은 이제 더 이상 돈이나 권력을 위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준비됐나? 네, 회장님. 법무팀 30명, 경호팀 50명, 그리고 경찰청장까지 대기 중입니다. 차 세워. 목적지는 행복한 우리 집 보육원. 시간은 밤 10시입니다. 비행기 타기까지 5시간 남았습니다. 충분하다.
그 시간 안에 아이들을 구한다. 만약 못하면 내가 죽어도 된다. 하지만 아이들은 지켜야 한다. 내 손주들이니까. 이준호 회장의 뒤로 수십 대의 차량이 따랐습니다. 법무팀, 경호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들의 유전자 검사 결과. 이것이 모든 것을 증명할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목숨을 걸고 빼내온 비자금 장부. 이것이 악인을 감옥에 보낼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준호 회장은 아이들을 직접 구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오후 2시 아이들을 국밥집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명분은 후원,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을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손주들이 계속 자신의 손주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밤 10시까지 아이들을 붙잡아두기 위해 국밥집 테이블에서 아이들은 처음으로 따뜻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구수한 국밥의 냄새, 노릇노릇한 수육, 오래간만에 느끼는 온기. 오빠, 이거 진짜 맛있어. 정말로 맛있어? 오빠, 이거 계속 먹을 수 있어? 영원히? 6살 아이도 음식을 삼키지 못하고 입에만 넣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굶었는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를 보여주듯이, 그리고 영원히 이것을 먹을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내일을 걱정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를. 그 사이 현우는 할아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할아버지가 내 손을 잡아. 이 손, 처음 잡아본다. 따뜻하다. 정말로 따뜻하다. 할머니가 줄 수 없었던 따뜻함. 이것이 할아버지라는 것일까? 아버지가 이런 따뜻함으로부터 나온 걸까? 그리고 그 테이블 아래에서 현우는 할아버지의 코트 주머니에 조용히 증거를 넣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빼내온 증거, 동생들을 구하기 위한 희망, 마지막 카드. 그 순간 9살 아이가 할아버지와 나눈 무언의 대화, 식탁 아래에서 손으로 문자를 그리는 대화. 할아버지, 이것이 증거예요. 우릴 구해주세요. 당신이 정말 우리 할아버지라면 내 손자다. 승민이의 아들이 맞다. 이 아이의 지혜, 이 아이의 용기, 동생들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랑. 내 피가 흐르고 있다. 내가 반드시 이 아이를 구한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손자가 할아버지의 손바닥에 쓴 글자. 밤 10시. 출국 시간. 할아버지, 10시 전에 와야 합니다. 저희를 구해주세요. 10시. 알겠다. 나는 반드시 올 것이다. 내 손주들. 내가 다시는 놓치지 않는다. 이번엔 다르다. 나는 자존심 따위 다 내던진다. 오직 아이들만 생각한다. 오후 5시경, 현우 3남매는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원장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너희들 서둘러 짐을 싸. 밤 10시에 공항이야. 일정이 당겨졌어. 입양이 빨리 성사되면 더 큰 보너스가 나온다고 했거든. 너희는 좋은 부모를 만날 거고 나는 돈을 더 벌고 모두 윈윈이다. 밤 10시. 남은 시간은 5시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 회장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존심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경찰청장에게 전화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친권 회복 소송과 출국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언론사들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증거를 손자가 목숨을 걸고
빼내온 증거.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밤 10시 정각. 보육원 앞마당에 아이들을 태운 승합차가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엔진이 켜졌습니다. 브로커들이 아이들을 실어 나가려고 했습니다. 공항으로, 미국으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곳으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강력한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4개, 8개, 16개. 수십 개의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뚫고 보육원 진입로를 향해 돌진해 옵니다. 마치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빛의 행렬. 기익 선두에선 검은 세단이 브로커의 승합차 앞을 가로막으며 급정거합니다. 차 안에서 현우는 창밖을 봅니다. 약속 시간 밤 10시. 정확히 분초를 놓치지 않고 할아버지가 왔습니다. 정말로 왔습니다.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9살 아이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희망의 눈물, 구원의 눈물. 자신만 생각했던 아이가 아니라 동생들을 지키고 싶어 했던 아이가 그 눈물 속에서 웃음을 지으며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이준호 회장은 쏟아지는 눈보라를 뚫고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그 뒤로 수십 대의 차량 문이 동시에 열리며 건장한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늘에서는 드론이 윙거리며 서치라이트를 비추어 어두웠던 보육원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힙니다. 경찰차들의 사이렌도 울립니다. 정의의 사이렌. 정은숙 원장이 차에서 뛰어내려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이준호 회장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합차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손주들을 향해. 드르륵. 육중한 문이 열립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앞에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할아버지가 왔습니다. 약속 시간에 정확히 약속을 지키며. 할아버지. 아, 현우야. 할아버지 왔다. 더는 혼자가 아니다. 할아버지가 있다. 이준호 회장은 얼어붙은 현우의 손을 잡고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 손의 온기를 처음으로 느끼면서 그 손에 새겨진 상처들을 봤습니다. 동상으로 터진 손가락들, 피딱지가 앉은 손. 하지만 그 손은 지금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절대 놓지 않으려고. 그리고 예나와 막내도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의 품에 안겨 안전하게 구출되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던 6살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2살 아이, 모두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에 안겼습니다. 최은미 여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은숙 원장을 향한 진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준호 회장의 뒤에서 나선 변호사들이 서류를 원장의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정은숙 씨, 당신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 소송과 아동매매 횡령 혐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지금이 시간부로 당신은 아이들의 보호자가 아니라 피의자 신분입니다. 뭐라고요? 증거 있어요? 내가 애들을 팔았다는 증거 있냐고? 그 순간 이준호 회장이 미소를 짓습니다. 차분하지만 강한 미소. 복수의 미소가 아니라 정의의 미소. 증거 여기 있다. 그것은 오후에 국밥집에서 현우가 이준호 회장의 주머니에 몰래 찔러 넣었던 비자금 장부에 찢어진 페이지였습니다. 정은숙 원장의 계좌번호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몸값이 적혀 있었습니다. 각 아이마다 얼마에 팔려가는지, 얼마를 빼돌렸는지, 모든 것이. 정은숙 원장의 목소리. 이게 왜 거기서 나와? 이준호 회장의 목소리. 넌 금고 깊숙이 숨겨뒀던 내 손주의 목숨줄이다. 내 죗값을 받을 차례다.
비서실장이 신호를 보내자 마당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에서 또 다른 증거가 재생되었습니다. 전국의 언론사들 카메라가 모두 켜졌습니다. 이것은 뉴스가 될 것입니다. 큰 뉴스가. 네, 실장님. 애들 상태가 좀 그래요. 막내는 폐렴기가 있고 큰애는 지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특별 케어비 명목으로 3만 불은 더 받아야죠. 양부모들 동정심 자극하면 지갑 열게 되어 있잖아요. 인신매매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녹음들이 재생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굶겨가며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원장의 교육, 아이들의 건강검진표를 위조한 기록, 해외의 브로커들과 나눈 통화들, 모든 것이 때마침 도착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눈보라를 뚫고 다가왔습니다. 정의가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여자와 저 브로커들 확실하게 조사해 주시오. 그린라이트 그룹 법무팀이 끝까지 지켜볼 터니 티끌 하나라도 봐주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서울의료원으로 옮겨서 정밀 검사를 받게 하시오. 아이들의 상태 기록은 모두 뉴스사들에 공개하겠습니다. 이런 악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들이 정은숙 원장과 브로커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정은숙 원장은 끌려가면서도 악을 썼지만 이미 끝난 싸움이었습니다.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긴장이 풀린 현우가 비틀거렸습니다. 현우야, 현우야. 이준호 회장이 얼른 현우를 부축했습니다. 현우는 이준호 회장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어요. 9살 아이가 물었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싶은 마음. 버림받는 것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10년을 아버지에게 버림받았고 1년을 원장에게 버림받았으니까요. 이제 할아버지도 자신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공포. 그것이 아이의 목소리에 가득했습니다. 그럼 내가 널 두고 어딜 가겠니?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다시는 너희끼리 두지 않으마.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다음은 할머니가. 그 다음은 너희 아버지가 천국에서 모두 함께 지켜줄 거다. 약속한다. 현우는 그제야 참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9살 아이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퍼졌습니다. 그동안 동생들 앞이라 원장 앞이라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던 현우였습니다. 이제 안전한 품에서 안전한 손을 잡고 비로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최은미 여사도 달려왔습니다. 예나와 막내를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최은미 여사의 목소리. 아이고, 내 새끼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우리 아들이, 우리 승민이가 이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해. 우리가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이제 아무도 너희 못 데려가. 절대로.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예나도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도 할머니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이 내리는 보육원 앞마당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막만이 감돌던 그린라이트 그룹의 회장 저택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최고급 페르시아 양탄자 대신
알록달록한 유아용 매트가 깔렸습니다. 고풍스러운 장식장 옆에는 로봇 장난감과 인형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소음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장난소리. 오빠, 나 잡아봐라. 6살 예나가 까르르 웃으며 거실을 가로질러 뛰어갑니다. 그 뒤를 이준호 회장이 엉거주춤한 자세로 쫓아갑니다. 그릴라이트 그룹의 회장이 손녀의 술래잡기 상대가 되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아, 잡았다. 이번엔 내가 숨어볼까? 아니야, 할아버지는 너무 커서 숨겨져. 하지만 현우는 그 소란 속에서도 조용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밤이 되면 불안해했습니다. 푹신한 침대를 놔두고 딱딱한 바닥에 웅크려 자는 버릇이 남아 있었거든요. 행복한 우리 집 보육원 독방에서의 기억이 아직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는 하루아침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사랑입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이준호 회장이 현우의 방에 들어왔을 때 현우는 침대 밑에 들어가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회장은 가슴이 아려왔지만 억지로 아이를 끌어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트라우마를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현우야, 할아버지 여기 있다. 계속 여기 있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좁은 침대 밑으로 자신의 거구를 밀어넣고 이준호 회장은 현우의 옆에 누웠습니다. 그릴라이트 그룹 회장이 그룹 경영진들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 회장에게는 더 이상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손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 손을 놓지 마라. 할아버지가 지켜줄 테니까. 귀신도 나쁜 사람도 모두 다 막아줄게. 이제 편하게 자도 돼. 할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투박한 할아버지의 체온이 전해지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현우의 어깨가 서서히 풀렸습니다. 현우는 할아버지의 품을 파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현우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며칠 뒤 이준호 회장은 회사 사무실에서 물류 배송 루트가 그려진 대형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최근 물류센터 한 곳에 화재가 나면서 배송망이 엉망진창으로 꼬여버린 상황이었거든요. 배송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루트를 어떻게 풀지? 그릴라이트의 로지스틱스 팀에서도 못 푼 문제인데. 그때 현우가 문틈으로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현우야. 이리 와봐. 현우는 지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붉은색과 파란색 선들이 실타래처럼 얽힌 지도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던 현우가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여기 꼬였어요. 이 트럭은 여기서 돌아서 가면 늦어요. 이렇게 여기서 바로 가면 더 빨라요. 이게 더 효율적이에요. 현우가 연필을 집어들고 지도 위에 새로운 선을 그었습니다. 기존의 비효율적인 동선을 과감하게 가로지르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최적의 경로였습니다. 그릴라이트의 최고급 로지스틱스 전문가들도 놓쳤던 경로였습니다. 이준호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현우야. 넌 어떻게 이걸 알았니? 이건 우리 전문가들도 못 푼 문제야. 그냥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져요. 기차 놀이할 때처럼요. 이준호 회장은 현우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천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재성이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키워진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9살 아이가 보육원에서 살아남기 위해 키워온 관찰력, 체계적인 사고력, 그것이 이제 다른 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우야, 넌 나중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림을 그려도 좋고 수학을 공부해도 좋고 그냥 놀아도 좋아. 할아버지의 재능은 네가 행복할 때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린라이트 그룹 회장이 한 말이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한 말입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회장이 아니라 손자의 행복을 원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침내 그린라이트 그룹의 정기 주주총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회의장은 수많은 취재진과 주주들로 북적였습니다. 모두가 이준호 회장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후계자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거든요. 그린라이트 그룹의 미래를 바꿀 발표가 이준호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옆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9살 아이가 그린라이트 그룹의 미래를 대표하듯이 웅성거리던 장내가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를 하려 합니다. 제 곁에 있는 이 아이는 제 아들 승민이의 아들 현우입니다. 아니, 이제는 승민이가 되었지만 승민이의 아들 현우입니다. 제 유일한 핏줄이자 그린라이트의 미래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우처럼 터졌습니다. 현우는 긴장한 듯 이준호 회장의 손을 꼭 잡았지만 물러서지 않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사랑받는다는 것을, 버림받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러나 저는 제 손자에게 경영권을 맹목적으로 세습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한 번의 실수로 한 가족을 잃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이제 그런 실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준호 회장의 목소리. 제 보유 주식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현우는 공정하게 실력으로 자신의 길을 증명할 기회만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이 제 아들 승민이가 원했던 삶이자 그린라이트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준호 회장의 목소리. 우리 손주들이 앞으로 다시는 누구한테서도 상처받지 않도록, 누구한테서도 버림받지 않도록,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그것이 내 남은 인생의 목표입니다. 장내에 일순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편법과 세습이 판치는 재계에서 이준호 회장의 선언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권력을 내려놓는 회장의 모습, 손자의 손을 잡은 할아버지의 모습. 기자들은 카메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뉴스입니다. 큰 뉴스입니다. 현우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4월이 되었습니다. 봄살이 내리는 공원묘역. 매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곳에는 이제 연분홍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치유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옵니다. 이준호 회장과 최은미 여사 그리고 현우 삼남매가 승민이의 묘소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점퍼 대신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맨손으로 눈을 치우는 대신 예쁜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가 함께였습니다. 가족으로서. 현우가 묘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가슴에 달고 있던 그린라이트 그룹의 배지와 학교에서 받아온 100점짜리 수학 시험지를 묘비 위에 살포히 올려놓았습니다. 아빠 나왔어. 나 이제 안 추워. 배도 안 고파. 할아버지가 우리 엄청 잘 지켜줄 거야. 정말로 약속해줬어.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모두 우릴 지켜줄 거야. 그리고 아빠도 천국에서 지켜줄 거겠지? 그래서 아빠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행복하다는 걸 알아.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아. 뒤에 서 있던 최은미 여사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손자의 성장을 보는 할머니의 눈물. 우리 승민아, 미안해. 너한테도 미안하고 너의 아들한테도 미안해. 하지만 이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준호 회장도 지팡이를 내려놓고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인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회장의 지위를 놓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는 품 안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 달 전 저택 정원에서 다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린라이트 그룹의 회장 저택에서 찍은 가족 사진. 승민아, 우리 아들,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너를 잘못 이해했어. 너는 맞았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넌 그것을 보여줬다. 죽는 순간까지도 아이들을 지키려고 애썼잖아. 아버지는 이제 알았다. 그리고 약속한다. 승민아, 더 이상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다. 넌 내 아들이고 이 아이들은 내 손주다. 그들을 지키는 것이 내 남은 인생의 목표다. 정말로, 절대로. 투박한 노인의 고백이 봄바람에 실려 묘비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죽은 아들이 듣고 있다는 듯이, 아버지의 회개를 받아주고 있다는 듯이.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할아버지 지켜줄게요. 이제는 제가. 어느새 훌쩍 커버린 손자의 의젓한 말에 이준호 회장은 울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손자가 할아버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감사로. 그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이준호 회장의 목소리. 그래야지. 우리 현우, 할아버지의 자랑이다. 이준호 회장이 현우를 번쩍 안아올렸습니다. 벚꽃잎이 가족들의 머리 위로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배고프지? 오늘 저녁은 현우랑 예나가 좋아하는 불고기다. 할머니가 일찌감치 준비해뒀대. 와, 신난다. 막내는 가려워? 막내도 엄청 좋아할 거야.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묘역을 내려왔습니다.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마저 하나로 겹쳐져 따뜻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앞서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들을 따라 손을 잡은 아이들, 완벽한 가족의 모습, 치유의 시간. 차가운 겨울을 견뎌낸 나무만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했던가요? 혹독했던 시련을 넘어 다시 만난 그들에게 비로소 진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그린라이트라는 이름처럼 세상의 중심에서 피어난 가장 따뜻한 기적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서로의 온기를 되찾은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존심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자존심, 회장의 자존심, 어른의 자존심. 하지만 자존심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잊곤 합니다. 자존심이 누군가의 어린 시절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이준호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현우는 보여줬습니다. 9살 아이가 지혜를 보여줬습니다.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동생들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차가운 눈보라를 뚫고 맞잡은 두 손이 이제는 절대 놓아지지 않기를. 벚꽃 흩날리는 길을 걸어가는 이들의 행복한 뒷모습이 청취해주신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래도록 따뜻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빛으로 마음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도 그 빛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메시지는 더 재미있는 사연을 만드는 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모두가 이준호 회장처럼 아직 늦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놓친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입니다.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혹시 당신의 곁에도 놓친 가족이 있습니까? 혹시 당신도 자존심 때문에 누군가를 상처 입혔습니까? 그렇다면 늦지 말고 지금이라도 연락해 보세요. 미안하다고 말해 보세요. 사랑한다고 말해 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 사랑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는 정말로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어요. 약속의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하루 일과 잘 보내기, 도도일과였습니다.